10월 증시, 역사적 신고가를 막 넘어서는가 싶더니 또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지금이 기회일까? 아니면 뭔가 좀 조정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 10월 시장의 방향을 가를 핵심 요인이 뭔지, 또 어떤 주도주를 주목해야 할지 그 속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도요. 정부 정책 변화라던가 특정 산업의 성장성 이런 걸 보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아,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군요. 네, 하지만 뭐랄까 그 과정이 아주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다 이런 점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과열 우려도 있고 크고 작은 리스크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옥석을 잘 가려야 하는 시점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네,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코스피가 9월에 정말 뜨거웠는데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어떤 변수들을 봐야 할까요? 네, 글로벌 증시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았지만 우리 증시나 미국 증시는 사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좀 쌓여 있는 상태예요. 염승환 이사님 분석처럼 나스닥이 불과 몇 달 만에 40% 가까이 올랐고 우리 증시도 9월에 가파르게 상승했으니까요. 와, 40%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력 부담도 있고 또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10월 초에는 추석 연휴가 아주 길잖아요. 열흘이나 되니까 이게 큰 변수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긴 연휴 동안 해외 시장은 계속 열리는데 우리는 닫혀 있으니까 그 불확실성을 좀 꺼리겠네요. 맞습니다. 이정윤 세무사님도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연휴를 앞두고 이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격적으로 주식을 살 투자자가 많겠냐는 거죠.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오히려 좀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연휴 전까지는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염승환 이사님도 비슷한 의견이시고요. 하지만 또 이 기간이 지나고 10월 말에 뭐 에이펙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거치면서 시장이 다시 좀 상승 동력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기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반등 가능성도 보고 있다는 거군요. 근데 이정윤 세무사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전망을 내놓지 않으셨나요? 80% 확률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상당히 강한 톤으로 이야기했죠. 4년 만의 신고가 돌파가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강하게 봤습니다. 80%요? 근거가 뭘까요?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의미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쉽게 다시 꺾이지 않더라. 이런 경험칙에 기반한 분석 같아요. 물론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추세 자체는 상승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군요. 최근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또 내렸잖아요. 이건 분명히 시장에 좋은 신호 아닌가요? 근데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좀 미지근한 것 같기도 하고요.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유동성이 풀리니까 긍정적이죠. 그런데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분석으로는 이번 금리 인하가 뭐 경기 침체가 너무 걱정돼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압박도 있고 해서 약간 보험성이나 성격이 짙다는 거예요. 아, 보험성이나? 네, 연준 의장 스스로도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고요. 이정윤 세무사님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지금 당장 이게 엄청난 호재냐에 대해선 좀 신중한 편이고요. 제롬 파월 의장 발언도 좀 주목할 만했죠. 뭐 주식시장이 과열된 것 같다. 미국 경제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직접 했잖아요. 맞습니다. 곽수종 박사님은 이 발언의 무게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립서비스가 아니라 연준이 가진 방대한 데이터 분석과 내부 회의를 거쳐서 나온 발언이라는 거죠. 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그렇죠. 금리는 내리면서도 동시에 이런 경고 시그널을 보냈다는 거, 이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있긴 하지만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예를 들어 염승원 이사님은 또 예상치 못한 관세 문제가 터진다거나 해서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꺾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곽수종 박사님은 AI 투자다 뭐다 해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지표 뒤에 실제 우리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가려져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예를 들면 실제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실질 임금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요. 이런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 간의 괴리가 커지면 이게 언제든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시각입니다. 네, 단기적인 변수들 복잡하네요. 그럼 좀 시야를 넓혀서요. 중장기적으로 우리 한국 증시를 움직일 만한 더 큰 힘은 없을까요? 특히 최근에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증시의 아주 중요한 모멘텀으로 주목하는 게 바로 이 정부 정책 변화예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사주 의무 소각. 자사주 소각. 아, 이거 박시동 평론가님이 달순일 라이브에서 그 케이크 비유로 설명하셨던 거 기억나요.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네, 정말 적절한 비유였죠. 기업이 돈을 벌어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잖아요. 이걸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소각입니다. 네. 그럼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주주 한 명 한 명의 지분 가치,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박시동 평론가님 비유처럼 6명이 나눠 먹던 케이크에서 3명 몫을 아예 없애버리면 나머지 3명 몫이 당연히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주주 환원 방식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동안 자사주를 사놓고 소각은 잘 안 하고 그냥 창고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죠. 이걸 대주주가 뭐 경영권 방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정작 일반 주주들한테는 별 혜택이 안 돌아갔다. 뭐 이런 비판이었고요. 정확합니다. 박시동 평론가님은 이걸 주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곧 도입될 걸로 보이는 이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는 기업이 일단 자사주를 매입하면 일정 기간 안에 무조건 강제로 소각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와, 강제로요? 네, 이건 뭐 복잡한 경제 이론이 아니라 그냥 산수처럼 명확하게 주주 가치를 높이는 조치다. 그래서 무조건 이기는 조치다. 이렇게까지 평가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대규모로 자사주 소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일부 지분 매각 이슈 같은 우려도 좀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서울경제TV 보도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주당 순이익, EPS 개선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크죠. 다만 그 과정에서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같은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율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아, 법적 한도 초과. 네, 그래서 그 초과분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 이 매각 물량이 단기적으로 수급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니 우려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또 반대로 그 판 돈으로 특별 배당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같이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데서는 실제로 그렇게 되면 관련 계열사 주당 배당금이 엄청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고요.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급 부담 우려랑 장기적인 주주 환원 기대가 같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좀 복합적인 상황이었죠. 자사주 소각과 함께 또 주목받는 정책 변화가 있다고요? 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건 뭔가요? 지금은 우리가 배당금으로 돈을 벌면요. 이것도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랑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해요.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최대 49.5%, 거의 절반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와, 절반이나요? 네, 박시동 평론가님 설명처럼 특히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받으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배당을 막 늘리기가 꺼려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뭐 500억 원 배당 받으면 250억 원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에 좀 인색하다 이런 평가를 계속 받아왔던 거군요. 뭐 맨날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런 세금 문제도 좀 숨어 있었던 거네요. 흥미로운데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게 이 배당소득만 따로 떼서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낮은 세율? 예를 들면 뭐 20%나 30% 정도로 따로 과세하자. 이게 분리과세입니다. 아하, 따로 떼서 낮은 세율로? 네.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훨씬 커지겠죠.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배당 매력이 확 높아지고 사람들이 배당주에 장기 투자하는 문화가 정착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석중 평론가님은 심지어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이 정책 하나만으로
코스피가 4,50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파격적인 전망까지 내놨다고 전하더라고요. 코스피 4,500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네요. 물론 뭐 그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 정책 변화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방증이겠죠. 이게 또 박석중 부서장님 분석하고도 좀 맥이 닿는 부분인데요. 아, 어떻게 연결되나요? 박석중 부서장님은 지금 한국 사회가 고령화가 심각하고 또 부채 수준도 높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 예를 들면 이자나 배당 같은 거요. 이런 쿠폰형 자산의 중요성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아, 쿠폰형 자산, 이자나 배당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요? 네, 바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런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유도하는 아주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두 가지 정책 변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랑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게 정말 한국 증시의 체질을 바꿀 만한 잠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런 변화들이 예상되고 또 현재 시장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분야로 좀 압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정책 수혜주겠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주목받을 거고요. 박시동, 또 배당 확대가 기대되는 고배당주들, 특히 뭐 금융주나 지주사 같은 곳들이 많이 거론됩니다. 박석중, 박시동. 금융주나 지주사요. 네, 특히 박석중 부서장님은 SK나 LG, 화나 같은 그룹사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이들 그룹이 예전이랑 다르게 좀 부실한 사업들은 정리하고 현금 흐름이 좋은 핵심 사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동시에 주주 환원 정책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을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구조조정을 잘 해서 체력이 좋아지고 이제 그 과실을 주주들하고 좀 나누려는 그런 기업들이군요. 산업재 쪽은 어떤가요? 요즘 수출 데이터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산업재 섹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박석중 부서장님은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또 AI 인프라 투자도 확대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같은 큰 흐름들이 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로 조선, 방산, 또 전력기기 같은 것들을 꼽으세요. 조선, 방산, 전력기기? 네,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막 무분별하게 설비, 그 도크라고 하죠. 그걸 늘리지 않고 수익성 높은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수주를 하면서 이익률 개선 기대가 크다고 보고요. 방산이나 뭐 변압기 같은 전력기기 분야도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유효하다. 이런 평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박진희 부장님 조언처럼 추석 연휴 같은 때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 같은 걸 좀 꼼꼼히 분석해서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예상되는 기업들을 미리 좀 찾아보는 전략도 괜찮은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AI 관련주 열풍은 계속 될까요? HBM 말고 또 다른 기회는 없을지 궁금한데요. 네, AI는 이제 뭐 단기 테마라기보다는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메가 트렌드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박석중 부서장님은 HBM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AI 기술이 실제 기업들의 운영,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단으로 적용되면서 생기는 기회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세요. 엔터프라이즈 단위요? 네, 예를 들면 AI 관련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로봇 관련 기업들 같은 거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려면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많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같은 전력망 관련 기업들, 또 데이터가 많아지고 연결성이 높아지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분야의 중요성도 함께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그걸 지키는 보안 기술도 같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K 콘텐츠랑 소비재 쪽도 언급이 있었죠. 네, K 컨텐츠 및 소비재 분야도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박석중 부서장님 분석에 따르면 K-팝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이런 무형의 K 컨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워낙 강력한 경쟁력을 갖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K-뷰티, 화장품이죠. 그리고 K-푸드, 식품 같은 유형의 소비재 수출 확대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컨텐츠의 인기가 상품 구매로 이어지는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음식을 통해서 문화가 전파되고 그랬다면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먼저 팬덤을 만들고 그 힘이 관련 상품 구매로 이어지는 좀 새로운 형태의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좀 경색됐던 중국 시장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이런 흐름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고요.
네,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들 또 기회가 될 만한 분야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근데 투자의 세계라는 게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아까 잠시 나왔던 리스크 요인들, 이걸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특히 좀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마냥 장밋빛 전망만 할 수는 없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좀 우려하는 몇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시장 과열 및 밸류에이션 부담이에요. 염승환 이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최근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증시 모두 가격 부담이 좀 높아진 상태라는 거죠. 네, 아까 파월 의장도 직접 과열을 언급했다고 하셨고요. 그렇죠. 곽수종 박사님도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월가의 거물들도 비슷한 경고를 계속 해왔거든요. 언제든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거나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 특히 미중 관계라던가 물가 같은 변수들도 여전히 좀 불안 요인이고요. 그렇습니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두 번째 주요 리스크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나 관세 문제는 이게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잠복해 있는 상태거든요. 염승환, 곽수종. 언제든 예상치 못한 갈등이 격화되거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이건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죠. 네. 또 곽수종 박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투자 같은 화려한 지표 이면에 숨겨진 실물 경제의 어려움을 계속 경고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AI를 도입하면서 대규모로 인력을 감축할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기업 실적이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서 경제 전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죠. 고용 없는 성장의 그림자군요. 네,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큰 기대를 걸었던 그 정책들 있잖아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분리과세. 이것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가 바로 정책 실현 및 효과의 불확실성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정책들이 과연 시장의 기대만큼 강력하고 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또 실제 시행됐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효과를 그대로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고요. 하긴 법이라는 게 통과되는 과정이 쉽지 않으니까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 미중 관계는 계속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데요. 네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중 관계 긴장감은 여전하고요. 특히 곽수종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날 수 있을 것처럼 분위기를 띄웠지만 중국 쪽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확인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당장의 10월 이슈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이것도 결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바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박석중 부소장님이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세요. 당장의 10월 시장 전망과는 좀 별개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빠질 우려가 있고, 또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인구구조 변화, 그러니까 초고령화나 초저출산 문제도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심각하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업들이 수출로 번 돈이 국내에 투자되거나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그냥 내부 유보금으로 쌓이는 이런 순환고리의 단절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우리가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한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상당히 좀 무거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10월 증시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를 정말 다각도로 깊이 살펴봤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경신이라는 흥분감, 또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동시에 시장 과열 논란이나 다양한 국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함께 있는 정말 복잡한 국면인데요. 이 모든 정보들이 결국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핵심은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선별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정책 변화는 분명히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석중 부서장님 표현처럼 쿠폰형 자선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또 산업재나 AI 관련주, K 콘텐츠 관련주처럼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유망한 투자 분야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늦추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현실적인 위험이니까요. 미중 관계라던가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 또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같은 매크로 리스크도 항상 주시해야 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게 단기적인 시장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되 계속 데이터를 확인하고 위험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네, 위험 관리. 네, 곽수종 박사님 조언처럼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오히려 좋은 기업들을 나눠서 사는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요. 박시동 평론가님은 이게 그냥 묻어두는 투자가 아니라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서 계속 점검하고 대응하는 적극적인 장기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이정윤 세무사님 말씀처럼 큰 추세는 믿지만 만약 좀 불안하다면 잠시 비중을 줄여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것도 아주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박석중 부서장님은 우리나라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너무 지나치게 쏠려 있는 현실을 지적하시면서요. 이번 기회에 부채를 좀 관리하고 이자나 배당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제언하십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부동산에 쏠렸던 자금이 정말 금융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이동하고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활성화 같은 이런 기업 친화적인 개혁들이 효과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요. 앞으로 5년 혹은 10년 뒤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상대적인 매력도는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박석중 부서장님의 지적처럼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 통용되었던 빚내서 집 사는 방식의 자산 증식 공식이 과연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